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치킨집 여사장이 노숙자를 거둬들였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자 가게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 저는 36살이었습니다. 치킨집을 연 지는 어느덧 6해째였고 하루하루 매출 숫자에 숨이 막히던 시기였습니다. 마감 버튼을 누르기 전 POS기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괜히 한 번 더 보면 숫자가 바뀔 것 같아서였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사 안 되는 날의 비는 유난히 더 서러웠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꼭 제 머릿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스스로를 달래며 불을 하나씩 끄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고개를 숙였을 때 가게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신발은 한쪽이 닳아 속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빗물이 엉겨 붙어 있었고 얼굴은 제대로 씻지 못한 지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괜히 말 걸지 말자.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골목에 혼자 가게를 정리하는 여자 입장에서 괜히 연민을 가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 남자가 제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예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딱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이 가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보통은 물 좀 주세요라든지 남은 거 없어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확신에 찬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차린 가게였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나하나 고르고 간판도 직접 디자인해서 달았습니다. 예전이라고 부를 만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뭐가 안 변했다는 거죠? 제가 말을 걸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노숙자 특유의 흐릿함이나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를 오래 바라본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걸었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여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주고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더 다른 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노숙자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비닐도 없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비 오는데 저기 처마 밑으로라도 가시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마저 이상하게 단정했습니다. 존댓말이었고 말끝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오래 산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굳이 이런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인생도 팍팍한데 왜 남의 인생까지 떠안으려 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만 안쪽에서 비 좀 피하고 가세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신세지겠습니다. 그날 비 오는 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그날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딱 하루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괜히 마음 약해져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단순한 동정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켜지자 그는 무심코 내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 와보는 공간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창고 쪽이요. 제가 가리키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는 원래 박스와 식자재가 뒤엉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한쪽을 치우고 낡은 담요 하나를 꺼내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오늘만입니다. 내일 아침엔 꼭 나가셔야 해요. 제 말투는 분명했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계약 조건을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고 불을 끄려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손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숙자에게서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세면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세면대로 가더니 비누를 짜서 손을 꼼꼼하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까지 문지르고 물기를 닦을 때도 아무데나 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게 2층 작은 휴게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남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쪽은 조용했고 가게 안에는 치킨 기름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안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 대충 치워둔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바닥에 흘린 밀가루 자국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급하게 한 정리가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정리였습니다. 창고 쪽을 보니 그 남자가 담요를 접어 한쪽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출근 준비라도 마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제 정리하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해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제가 민망해졌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며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밀린 정산을 처리하려고 숫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1,000원이 남거나 2,000원이 비었습니다.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한에 분명 맞아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카드 결제 하나가 2번 찍혔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계산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시간대요. 승인 취소된 건데 다시 입력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급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그가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계산기를 두드린 것도 아니었고 장부를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보듯 본 상황에서
그걸 짚어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다시 예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해진 신발.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던 노숙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는 어제보다 확실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가방 하나를 메고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루 충분했습니다. 덕분에 생각 정리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제가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오늘 비 또 온다던데요. 그날 저는 분명 하루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이 일은 하루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졌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아침 장사를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늘 오던 단골 아주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저를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가게에서 사람 재웠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미 표정에서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동네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요. 하루만요.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아주머니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요즘 세상 험한 거 몰라서 그래요? 괜히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과 함께 아주머니는 포장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되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배달 앱 리뷰에도 이상한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들인다던데요. 위생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듯 운영하는 가게에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옆 분식집 사장은 저를 보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편의점 사장은 아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 말에 괜히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그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장사도 신통치 않았고 제 마음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 목소리였습니다.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듣는 순간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야, 여기 노숙자들인데 맞지? 와, 사장도 별나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안에서 유리창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술에 취한 듯한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불쌍해서 재워줬나 봐.
그 말에 제 손이 주먹처럼 말렸습니다. 괜히 제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위협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 영화 찍어요? 그 순간 그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경고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남자들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남자는 이미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방금 뭐였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빗자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을 잘 압니다. 특히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은 더 빨리요. 그 말이 전혀 노숙자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사람들이 물러가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알고 있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가, 이 가게가, 이 상황이 조금씩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소문은 더 커질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거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를 노숙자라고 부르는 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습니다. 노숙자라고 부르기에도 손님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가게 앞을 힐끔거리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배달 앱에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던 중 그 남자가 계산대 앞에 서서 메뉴판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보길래 괜히 신경이 쓰여 물었습니다. 왜요? 뭐 이상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늘린 메뉴들이었습니다. 손님들 취향이 다 달라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괜히 반박하고 싶었지만 딱히 틀린 말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사가 한가한 틈을 타 저는 메뉴판을 다시 봤습니다. 그동안 왜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답답해질 정도였습니다. 메뉴는 많았지만 대표 메뉴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애매했습니다. 싸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가게의 강점은 튀김도 양도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제가 묻자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도입니다. 그 말에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치킨집에서 속도라니 너무 뻔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주문 들어온 뒤 손님이 치킨을 받기까지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재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의 말대로 배달 동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튀김기 앞에서만 움직이던 구조를 바꾸고 포장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손봤습니다. 괜히 중간 가격대에 있던 메뉴를 없애고 대표 메뉴 하나를 확실히 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바꿔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배달 주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들어왔고 리뷰에는 이런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빨라서 좋네요. 메뉴 고르기 쉬워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가 해준 조언은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튀김 온도, 소스 위치, 심지어 직원이 서는 자리까지. 사람은 2번 이상 움직이면 짜증을 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가게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이 가게를 설계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번이나 계산기를 다시 눌렀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거 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불이 하나씩 꺼지고 골목이 어두워진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가게들을 수백 개씩 관리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노숙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이 가게 원래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됐는데 그 말이 너무 무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답안을 계속 써오고 있었고 그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차라리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순간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때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매출은 살아났습니다. 가게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그 도움에는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장부를 덮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 앉혀야 할 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조언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살아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된다더라. 뭐 바꿨냐?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가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괜히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 안의 모든 흐름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배달 주문이 몰리면서 창고에 쌓아둔 박스들이 어질러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그의 가방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치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낡았지만 아무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의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괜히 궁금해졌습니다.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안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안에는 옷이나 잡동사니 대신 서류 봉투가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낡은 명함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색도 바랬지만 글자는 분명히 읽혔습니다. 한때 뉴스에 자주 나오던 대기업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직함, 임원.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몇 년 전 큰 사건 이후로 사실상 해체됐다고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사람들 입에서도 이미 과거형으로 불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조 명함일 수도 있고 주워온 걸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명함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어울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묻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괜히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면 다시 죽을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하게 나와서 오히려 더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제가 묻자 그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에 있던 자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수많은 가게와 사람을 관리하던 위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적, 구조조정, 계약 해지,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던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 그는 배신과 음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피해서 된 삶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삶이라니. 아무도 노숙자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행동들, 말투, 시선,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숨기 위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쌍해서 거둔 노숙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위로 올라올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명함이 들어있던 가방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선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가 가게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장사 한복판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36살에 혼자 운영하는 이 작은 식당이 이렇게 북적이는 날이 올 줄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방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번듯하지도 않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그의 자세와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게 문 앞에서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이 공간 전체를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동시에 잡히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줄지어 멈췄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식당 앞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정장, 윤이 나는 구두,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가게에서 듣던 그 목소리와 같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 중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미안함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올 일이 왔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영업 방해가 됐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뵙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 하나가 일어섰을 뿐인데 공간 전체가 긴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장사가 끝났을 때쯤 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걸음이었습니다. 설명은 해야겠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풀린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망한 건 제 자리뿐이었죠. 그는 한때 재벌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 믿었던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노숙은 도망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리기도 했고요. 제가 묻지 않아도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게를 도운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가게를 처음 봤을 때 망하기 직전의 구조를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렸던 회사와 닮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의 조언이 정확했는지, 왜 사람들의 시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도 단순한 동네 식당이 아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린 건 노숙자가 아니라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낮에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고개 숙인 양복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온 그의 얼굴까지. 그는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노숙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컵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애써 숨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숨어야 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그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대기업이었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계 조작, 차명 계좌, 해외로 빠져나간 돈들. 그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고 제 손으로 키운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 일부가 그를 내부 고발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그가 고발한 사실을 뒤집어 모든 책임을 그에게 씌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제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해야 했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너무 차분하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고처럼 위장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계단에서 밀리고 약이 바뀌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이야기들이 지금 제 가게에서 제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모두가 저를 노려본다는 걸.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주소도 직업도 이름도 없는 사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 아무도 노숙자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 말이 가게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냄새나는 옷을 입었고 일부러 허리를 굽혔고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보면 불쌍해하거나 피하거나 무시합니다. 절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물렸습니다. 그가 처음 가게 앞에 앉아 있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수군거렸고 외면했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모습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는 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여긴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눈이 사람을 위해서 보지 않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필요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연민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무너진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분석했고 사라질 시점을 선택했고 다시 나타날 타이밍까지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절, 그의 조언, 그의 침묵까지 모두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쪽으로요. 그 말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였는지 아니면 폭풍을 몰고 온 사람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과 엮인 이상 제 삶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연민으로 시작한 선택이 두려움으로 변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던 검은 차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며 속도를 늦췄고 가끔은 그냥 서 있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는 오후 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은 바로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명함 재질만 봐도 아무나 쓰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여기 계신 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래도 사장님이 설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서로 좋게 끝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는 봉투를 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 정리하시고 다른 동네로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이 가장 안전한 타이밍일 겁니다. 그는 협상하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분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조금 불편한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가게 위생 신고를 암시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사장님 장사 오래 하고 싶으시면 생각 잘 하셔야죠. 그 사람 사장님 인생까지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이미 제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는 가게 셔터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크게 파손된 건 아니었지만 누가 일부러 긁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는 게 더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 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숨기고 있던 판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여자였습니다. 가게 문 닫기 직전 조용히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돼서 왔어요. 이 일 원래 감당할 분이 아닌데. 그녀는 저를 동정하듯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 건 사장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 선택,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제가 이 일에서 빠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마음대로 결론 내려버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다른 동네로 가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평생 그냥 휘말렸다 빠져나간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숨겨준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판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설득 대상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약자도 아니라 적어도 제 선택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다음 날 아침 그에게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 사람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은 시간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은 똑같았는데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미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진짜 이름과 지위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자막으로 그의 이름이 나왔고 화면 아래에는 전그룹 부회장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실명, 직위, 그리고 그가 고발한 내부 비리까지 모두 빠짐없이 공개됐습니다. 가게 TV에서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손님들이 동시에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치킨을 들고 그대로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놓친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며칠 전 이 가게에 앉아 있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사람, 돈으로 해결하려던 사람,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도 아니었고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정장을 입고 실명으로 발언했고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성공담이 아니었고 저 역시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뉴스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 들어선 순간 괜히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기다린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처음 비 맞으며 앉아있던 자리, 창고 문, 그리고 제가 서 있던 자리까지
여기서 버틴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굳이 묻지 않아도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만은 저를 직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도 회장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는 가게 문을 나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치킨집은 이상하리만큼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손님은 늘었고 매출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어떤 비밀의 무대처럼 불리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36살 치킨집 여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기름을 갈고 마감 버튼을 누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불쌍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혹은 너무 빛나 보여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내린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아주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가게 앞에 앉아있던 한 남자 때문에 제 삶은 한번 꺾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을 제가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게 불을 끄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삶은 여전히 여기서 계속되고 있다고.